과거에 지금보다 10도, 20도 높았던 때도 있는데 고작 우리가 1도 높인 걸로 뭘 그렇게 난리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1도가 바뀐 시간입니다. 시간. 사람은 지금 약 100년 만에 1도를 올렸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 거냐면요, 100년에 1도면 1000년에 10도, 만년에 100도잖아요. 우리가 1도를 증가시킨 속도는 자연이 45억 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급격히 진행되는 변화, 거기에서 생명들의 멸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에게 날씨와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백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날씨와 기후를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날씨는 잘 아는 매일매일 그 날씨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변화무쌍한 날씨를 평균을 낸 것이 바로 기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0년 동안 그 날씨를 평균 내면 그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열대우림기후, 우리나라는 온난한 온대기후, 그리고 북극은 굉장히 추운 한대기후. 잘 안 변하는데 변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기후라는 것을 움직이는 요인은 쉽게 말해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야 됩니다. 바로 햇빛이죠. 햇빛의 양이 많이 들어오면 지구가 뜨거워지고요, 햇빛의 양이 적게 들어오면 지구가 차가워집니다. 햇빛의 양 항상 일정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흑점 활동이라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약 11년 주기로 태양에 내뿜는 햇빛이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는데요, 햇빛이 세질 때 흑점의 수가 증가하고요, 햇빛이 약할 때 흑점의 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 표면에 울퉁불퉁 이렇게 보이는 그 흑점이 태양 활동의 세기를 의미하는 지표고요, 11년마다 굉장히 주기적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또 이 흑점이라는 게 사실은 주기성이 11년마다 있긴 하지만 어떨 때는 200년 동안 흑점이 사라지기도 해요. 흑점이 사라지면 우리 지구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됩니다. 이런 일이 약 17세기에 일어났고요. 우리 중세시대의 여러 그림들을 보면 템즈강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든지, 우리나라 역사 기록들을, 실록을 조사해보면 100년이 넘는 가뭄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태양 활동의 세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지구의 표면에 얼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많이 반사하겠죠. 얼음이 적어지면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겠죠. 그래서 지구 표면이 어떠냐에 따라서 햇빛을 흡수하는 능력도 달라집니다. 그거에 따라 온도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요인은 햇빛과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온실기체입니다. 지구상의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지구의 담요를 누르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온실기체가 적어지면 지구의 온도는 떨어집니다. 보통 소위 말하는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온실기체죠. 소 트림할 때 나오는 가스, 메탄, 그리고 사람도 가끔 메탄을 내뿜죠. 그 메탄 가스가 이제 이산화탄소의 약 20배나 더 강력한 온실기체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온실기체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뭐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온실기체는 지구의 역사 45억 년 역사 동안 이 지구와 함께 해왔어요.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도 온실기체는 늘 있었고요. 온실기체는 기본적으로 화산 활동을 통해서도 나와요. 화산이 심하게 폭발하면 이산화탄소가 화산 분화구에서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사람만이 온실기체를 뿜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온실기체 대기 중에 양에 따라서 지구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했고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탄생한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지만 약 80만 년 전쯤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훨씬 이전에 우리 지구가 지금보다 약 20도나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팔레오세, 에오세, 서말 맥시멈이라는 학술적 용어를 지니고 있는 시기인데요, 약 5,5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하고 나서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지구가 무려 지금보다 20도나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이 지구를 1도씩이나 덮였어, 그러고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5,500만 년 전에는 지금보다 20도나 더 뜨거웠어요.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시기에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럼 누가 지구를 그렇게 덮였나? 그럼 바로 자연이거든요. 자연에 온실기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벤트들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지구의 온도는 상승했어요. 지금 현재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20 ppm이거든요. 공기 분자 100만 개 중에 약 420개가 이산화탄소라는 거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게 280 ppm이었습니다. 280개의 공기 분자가 있었던데 지금 420개로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5,500만 년 전에는 그게 무려 2000 ppm을
넘어섰습니다.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5배나 높았다라는 거죠. 그 원인은 너무 옛날 일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원인을 대형 화산 폭발, 그리고 아주 느린 시간 규모로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지각판의 경계에서 분출되는 다량의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주로 원인이었고요. 그 이유로 인해서 사람 없이도 얼마든지 지구는 지금보다 무려 20도나 높은 온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북극, 남극. 지금은 그 혹한의 땅인 남극, 북극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고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동식물들이 평화롭게 지내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45억 년 지구 역사에서 지구의 온도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던 게 사실입니다. 약 5억 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때는 우리 지구가 정반대로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그야말로 얼음왕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적도 지역까지 얼음으로 뒤덮여서 적도의 바다까지 꽁꽁 얼어버렸는데요. 그 지구를 통칭해서 우리는 아이스볼 얼스라고, 완전 반대죠. 그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영하 10도였고 지금은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5도 정도 되고요. 5,500만 년 전 굉장히 뜨거웠던 때, 그때는 지구 온도가 무려 30도가 넘어갔었습니다. 그 답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온실기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는 다양한 자정작용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감이 걸리면 곧 죽을 것 같이 고열이 나고 막 아프잖아요. 그런데 독감이 걸리는 순간 백혈구가 작용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대기 중에 많은 온실기체로 가득 차 있을 때 비가 많이 내리거나 하면 그런 이산화탄소들이 비에 녹아가지고 또 사라진다거나 하는 연쇄작용들이 나타나면서 마냥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진 않았던 거죠. 우리 지구는 영하 10도에서 20도 정도 오르락 내리는 굉장히 큰 폭의 변화를 겪어왔고, 그게 꼭 사람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자연이 온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 1도라는 거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지구의 온도 폭이 약 30도에 달할 정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사람이 1도 지금 증가시켰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100% 다 사람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사람이 영향을 줬다라는 건 이제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수준인데, 그 1도가 그럼 되게 하찮아 보이지 않나요? 30도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1도가 바뀐 시간입니다. 시간. 아까 제가 30도의 폭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걸린 시간은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은 지금 약 100년 만에 1도를 올렸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 거냐면요, 100년에 1도면 1000년에 10도, 만년에 100도잖아요. 그 시간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멸종하거나 살아남기 힘든 그런 환경은 오랜 시간 걸쳐서 진행되는 변화가 아니라요, 급격히 진행되는 변화, 거기에서 생명들의 멸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기후위기로 인해서 극단적인 재난이 일어날 때 그 재난이 홍수가 열흘, 20일 거쳐서 조금씩 오는 비, 그러면 다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몇 시간 만에 400mm가 내렸어요. 올해 여름처럼요. 그러면 올해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 많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들이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뭔가 적응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주목을 해야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계에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그 온도 증가를 못 이겨내고 멸종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은 에어컨도 만들어냈죠. 겨울에는 난방기도 만들어냈죠. 충분히 그냥 그런 변화에 기술 문명의 발달로 자연의 변화를 극복하면서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동식물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또 1도 올라가고 1도 올라가면 진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혹시 6도의 멸종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그 책은 1도씩 지구가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은 책이고요. 6도까지 지구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남극 대륙에 거대한 얼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요, 학문 분야 중에 고기후라는 학문 분야가 있어요. 옛날 과거에 우리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를 여러 가지 데이터, 얼음 기둥이라든지 나이테 혹은 뭐 퇴적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과거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 흔적에서 우리 과학적으로 과거 온도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살펴봤더니만 1500만 년 전에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6도가 높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6도가 온도가 높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극의 빙하가 싹 다 녹아내렸었어요. 혹시 남극의 빙하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3000m나 되는 얼음이 지금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게 6도가 상승하면요, 싹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해수면이 무려 50m나 올라갑니다.
50m나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사라지고 딱 한 군데만 살아남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높은 곳만 섬처럼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정도면 우리 멸종으로 해줘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책 없이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컴퓨터로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6도까지 상승합니다. 그 대책 없다라는 말은 지금보다 석탄, 석유, 화석연료를 약 3배 정도 더 1년에 사용량이 예를 들어 100이었다면 한 300을 쓰고 산다. 그렇게 매년 펑펑 쓰고 살면 6도에 도달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IEA라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에너지 기구인데 그 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혹은 늦어도 2025년 내에 인류의 탄소 배출량이 드디어 정점을 찍고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3배 이상 더 쓰고 살아간다?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이죠. 우리가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인류가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시기에 이루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절대 6도까지는 가진 않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말씀드리면 3도입니다. 원래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온도 마지노선을 설정한 게 1.5도예요. 1.5도 이상 지구온도 못 올라가게 우리 합심해서 노력하자 했는데 사실은 지금 거의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국가들이 약속한 목표를 다는 달성 못하겠지만 그에 준하는 노력들을 했을 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온도가 몇 도쯤 되는가를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약 2.6도에서 2.7도예요. 그래서 2.6도에서 2.7도는 최소한 지켜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2도씨 상승 밑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미래의 인류가 노력해야 될 양상인데 만약 이게 노력이 약해서 3도를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극곰의 개체수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북극곰의 개체수는 약 2만 마리에서 3만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된 숫자임은 분명하고요. 북극곰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극곰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를 이야기에 앞서서 북극곰이 어떻게 생활하는 동물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극곰은 떠다니는 유빙 위에서 사냥을 하거든요. 북극곰이 왜 떠다니는 얼음에서 사냥을 할까요? 북극곰은 물개를 사냥하고 혹은 연어를 사냥하기 때문인데요. 크릴새우라든지 플랑크톤이 많은 유빙 주변으로 연어나 물개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사냥하는 방식으로 먹이를 섭취를 하거든요. 그런데 북극곰의 주된 그 사냥터인 얼음이 급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 면적은 과거 2000년대 이전에 비해서 거의 60% 가까이 지금 감소한 상태고요. 여름철 기준으로요. 그렇게 되면 이 북극곰이 얼음과 얼음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한 100m 정도 헤엄을 쳐서 가면 얼음이 나타나고 또 100m 가면 얼음이 나타나던 그런 시절에서 지금은 막 1km, 2km를 수영을 해야 다른 얼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북극곰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개체수를 일일이 추적해 보지 않아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북극곰을 잡았다가 표지를 해놓고 방류를 했을 때 얼마나 그 북극곰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봤을 때 북극곰의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일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극지연구소라는 남극과 북극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라온이라는 쇠빙선, 얼음을 깨부수는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사냥을 하고 있는 북극곰을 많이 목격을 하는데요. 북극곰의 모습이 굉장히 앙상하게 말라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서 굉장히 우리들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봤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기후변화 회의론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회의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과거에 지금보다 약 10도, 20도 높았던 때도 있는데 고작 우리가 1도 높인 걸로 뭘 그렇게 난리냐. 그리고 1도 높인 게 인간 때문이라는 증거가 어딨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는 대로 20도 높았던 적도 있고요. 반대로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던 때도 있고요. 지구의 온도는 사람 없이도 굉장히 많이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그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온도라는 게 우리가 변화폭에 주목하기보다는 변화 속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우리가 1도를 증가시킨 속도는 자연이 45억 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 일을 우리 인간이 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최근의 기후변화는 상당 부분 우리 인간의 짓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굉장히 지구 온도를 바꾸는 중요한 원동력인 건 의심할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태양 흑점 활동에 따라 굉장히 온도가 바뀌고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유엔 사무총장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전부 다 인간 때문이다 이렇게 더운 것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11월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온도가 그렇게 뜨거운 이유가 100% 사람 탓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퉁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공급되면서 지구를 좀 덮인 영향도 있고요. 태양 활동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올해. 그래서 그런 어떤 불규칙한 태양 활동이 또 있거든요. 그 활동의 영향도 있고, 물론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가 또 엘니뇨잖아요. 엘니뇨 때문에 뜨거운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햇빛도 하나의 요인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1960년 이후로 지구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태양빛의 세기는 꾸준히 지금 흑점 활동에 의해서 이제 11년 주기로 변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상으로는 태양의 활동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양 활동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말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인 것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사람이 1년에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500억 톤입니다. 그 손에 잡히지도 않는 가스를 500억 톤의 질량을 날려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녀석이 급격한 지구온난화의 분명한 원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이제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올해 특별히 더 덥거나 내년에 특별히 더 춥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의 역할도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그런 어떤 매년의 어떤 변화보다는 추세적인 온도 상승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없을 때도 지구 온도가 엄청나게 높게 올랐죠. 무려 20도. 그런데 그 20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만의 시간에 걸렸죠? 10만 년, 100만 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짧은 시간, 150년 동안 1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네. 일부 회의론자들의 주장 중에는요, 온도가 감소하는 지역의 예를 들어서 그거 봐라, 여기 이 지역은 지금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지구온난화야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 해수면이 실제로 낮아지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보고 무슨 해수면 상승이야, 이 지역 봐, 이 지역은 지금 해수면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지역마다 사연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남극 같은 지역을 예로 들어 볼게요. 남극에 동남극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살짝 온도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다시 동남극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지역에 대기순환이 바뀌어서 비가 많이 내려서, 비가 많이 내리는데 갑자기 너무 추운 동네니까 그게 다 눈으로 바뀌고 얼음이 쌓이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눈이 쌓이면서 지표면이 추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지역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약간 추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지역은 약 2만 년 전에 얼음 왕국이었습니다. 완전히 빙하로 덮여 있어 가지고요. 2만 년 전을 우리는 레스트 글라시얼 맥시멈이라고 마지막 최후의 빙하기라고 지칭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 이후부터 지구는 점점 따뜻해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 마지막 빙하기 시기에 엄청나게 두꺼운 빙하들이 땅을 짓누르고 있다가 그 얼음이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땅이 아주 조금씩 수미리씩 매년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해수면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 지역들이 해수면이 낮아지는 지역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런 지역들을 핀셋으로 찝듯이 콕콕 찝어가지고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죠.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에도 결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부정하는 사람, 그냥 기후변화를 주장하는 게 싫은 사람, 또 일부는 석유회사의 로비를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하틀랜드 그룹이라는
그룹이라는 게 대표적인 그런 그룹이고요. 또 그냥 잘 모르고 그냥 문헌들을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보다가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기후변화를 부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부정까지 했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인간 활동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인정을 하되 다만 이제 정도의 차이인 거죠. 기후변화 회의론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촉망받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리차드 린젠이라는 분이거든요. 이 리차드 린젠이라는 분은 정말 유명한 대기과학자, 기상학을 하는 덕망 있는 그런 과학자였는데요. 이분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 지구는 기후변화의 저민감도 행성이다. 온실기체를 우리가 아무리 주입해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셨고 아직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우리가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기후과학이라는 건 아직까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사이언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생각들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미래에는 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과학자들 생각이 다양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평균적인 과학자들의 생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지구온도는 약 3도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이제 2100년 경에 전문 용어로는 SSP 4.5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현재 수준으로 탄소 저감 노력 적당히 하면서 그대로 갈 때 몇 도가 될지인데 한 2.7도에서 8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00년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런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2050년인데요. 2050 탄소 중립 이야기 들어보셨죠? 2050 탄소 중립이 왜 나왔냐면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우리가 몇 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2015년 파리에서 1.5도까지로 하자. 1.5도 이상 넘어가면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2100년까지 1.5도 내에서 지구 온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했을 때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 그게 바로 2050 탄소 중립이에요. 결국 2050 탄소 중립의 말의 기원도 지구 온도 상승 목표치를 몇 도로 정하느냐 1.5도로 정하는 거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사실 1.5도 목표치는요 이미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입니다. 우리 지구 온도가 벌써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2도 상승했거든요. 0.3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엔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5, 6년 이내로 1.5도를 넘는 건 확실하다라는 발표를 해서 우리는 1.5도 목표치는 이제 거의 희망이 없는 목표치고 6도의 멸종도 우리한테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미래이듯이 1.5도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미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2도에서 2.5도 그 사이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500억 톤이라는 게 너무너무 거대한 양이고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거기서 몇 퍼센트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거대하고 강력한 계획을 실현해야 되는데요.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전기 세상을 빨리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너무 많은 일들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뭐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빨리 늘려가지고 전기를 마음껏 재생에너지 탄소를 쓰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온 국민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네.